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임금 체불 등을 일삼는 악덕 업주들로 인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시름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청년 체불 임금이 1,4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점점 늘어가는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대형 의류 매장에서 인턴으로 일한 A씨.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8시간 근무 조건으로 일을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쉬는 날에도 전화로 매출 보고를 하는 등 휴일조차 매장의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정규직 전환이 걸려 있어 항의도 못했고 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습니다. A씨처럼 부당한 처우를 겪은 청년 아르바이트생은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청년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은 임금 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 1명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쉬는 시간을 주지 않거나 30분 단위로 계산하는 이른바 임금 꺾기로 임금이 깎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신고 절차를 대폭 줄였습니다. 다산 콜센터나 카카오톡을 통해 신고 한 번이면 상담부터 구제까지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무료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악덕업주 처벌도 강화됐습니다. 임금 체불 업주와 업체는 명단이 공개되고 시사업 참여 때 점수가 깎이거나 위생점검이 강화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중 4차례 합동 현장 점검을 벌이는 등 사각지대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대선 주자들은 4차 산업혁명을 차기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실체와 성과가 모호했던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만큼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4차 산업혁명 성장을 주도하는 구조를 제시합니다. 대통령 직속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과학기술부를 부활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에 맡기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부를 설립해 제2의 벤처 붐을 유도하고 AI와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분야 인재 양성을 정부가 돕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담당 부처의 개편을 제안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새만금을 전진기지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의 4차 산업혁명 정책은 저성장을 타개할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정부 부처 개편에 치우쳐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와 창조경제혁신센터처럼 다시 수술대에 오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규제 개선 등 구체적 청사진이 없을 뿐더러 일자리 감소와 빈부격차 확대 등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도 부족합니다. 모호한 개념으로 지나치게 정치구화하기보다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인 혁신이나 변화를 유도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공약이 선거 구호에만 그칠 경우 실체와 성과가 모호했던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삼성전자의 신작 스마트폰 갤럭시 S8 시리즈가 정식 출시 전부터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일 서울 삼성 서초사옥에서 열린 갤럭시 S8 국내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갤럭시 S8 예약 판매가 6일 만에 72만 8천 대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약 판매가 도입된 2013년 갤럭시 노트 3 이후 최고 성적으로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뒤 몰린 대기 수요와 인공지능 기능 등이 관심을 끌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는 예약 판매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사상 첫 예약 판매 100만 대 기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자국 내 한국 여행 상품 판매 금지 이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면세점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의 경우 지난달 15일 이후 4월 초까지 중국인 매출이 지난해 대비 30%가량 줄었습니다. 신세계면세점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는 최대 고객인 중국인 관광객 6허의 한국 방문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제한하는 이른바 금한령 시행 이후 이달 9일까지 중국인 관광객은 약 19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52만 명에 비해 63.6% 줄었습니다. 관광공사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면세점들은 시선을 내국인과 중국 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돌리면서 다양한 유인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이번 주 태국의 최대 명절 송크란 연휴를 맞아 한국을 찾는 태국 관광객들에게 패키지 경품과 사은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면세점은 5월 초 내국인을 타깃으로 총 80억 규모의 할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를 벗어나 해외로의 진출도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롯데는 7월 태국 방콕에 면세점을 열기로 했고 신라면세점은 이번 달 27일 도쿄 신주쿠 시내면세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면세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특허 심사를 통해 선정된 신규 면세점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영업 개시일을 늦춰주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직장인에게는 세금과 같은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 만에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 2,408억 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 38조 9,659억 원으로 7.4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3.7배가 늘어난 겁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대로라면 2045년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녀 없는 가구가 되고 고령자 가구는 1,000만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종성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가구 변화 추세를 반영해 앞으로의 가구 규모와 가구 유형을 추산해봤더니 이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구 유형은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인데 28년 후엔 혼자 살거나 자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6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2045년 809만 8천 가구로 전체의 36.3%를 차지해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사는 가구의 2배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출산율이 줄면서 28년 뒤인 전체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 비중은 2015년 30.1%에서 2045년 12.4% 수준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고령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2015년 현재 366만 가구에서 2045년 처음으로 1,00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절반에 가까운 47.7%가 고령자 가구가 되는 겁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서구 선진국과 비교해도 빠른 속도입니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전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20년 뒤인 2035년에는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총 가구 수는 2043년 2234만 가구를 정점으로 그 다음 해부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서민들을 상대로 3,000%가 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거나 속칭 카드깡을 하는 등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연 121%에서 최고 3,476%의 고금리 이자를 받거나 불법 채권 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명함 등을 통해서 광고하면서 주로 젊은 직장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불법 영업을 벌였습니다. 인형 뽑기방 지폐 교환기만 노려서 수천만 원을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인 업소로 운영되고 새벽에는 손님이 뜸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모자에 마스크를 쓴 한 남성. 인형 뽑기방 지폐 교환기 앞에 서서 잠시 밖을 살피더니 갑자기 노루발 못보비, 속칭 빠루를 꺼내 들고 지폐 교환기에 달려듭니다. 잠긴 문 가장자리 쪽에 몇 차례 힘을 주자 금세 틈이 생기며 우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수분 사이 집회교환기 문이 완전히 떨어져 나와 열립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인형뽑기방 18곳에서 집회교환기를 부수고 현금 4,6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26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손님이 없는 새벽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 점주들로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 당연히 황당하죠. 다 키르문도 잠가놓고 집회교환기도 다 잠가놨는데 몰랐죠, 그렇게 약한지. 경찰은 피해 예방을 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손님이 많지 않은 그 새벽 시간대에는 자체 경보기를 설치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경찰은 김 씨의 추가 범행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요즘 따뜻한 날씨에 봄나들이 떠나는 차량 많은데요. 졸음운전이 많은 시기인 만큼 주의 운전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사고 예방을 위해 행락버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비틀비틀 흔들리는 차량. 트럭 옆부분을 들이받더니 결국 앞으로 튕겨나갑니다. 1차로를 달리던 승용차. 가드레일을 부딪히더니 중심을 못 잡고 수차례 앞으로 구릅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예 고속도로 차선을 가로질러 멈춰선 차량도 있습니다. 모두 졸음운전으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청이 지난해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나들이 기간은 4월에 졸음운전 사고가 가장 많았습니다. 주로 점심시간 이후인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 화물차의 경우에는 새벽 2시 전후로 발생했습니다. 시속 100km라면 2, 3초만으로도 50m 이상 달려 눈 깜짝할 사이에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졸음운전 사고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3배나 높습니다. 경찰은 행락객을 실은 버스 단속도 강화합니다. 지난해 전세버스 교통사고는 170여 건으로 이 가운데 40여 건이 4, 5월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치사율은 전체 사고 대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경찰은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행위, 대열 운행 등을 단속하며 출발 전에 운전자가 술을 마셨는지도 점검합니다. 수학여행 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수학여행지 주변에서 아침 시간대 불시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는 2017 장애인 고용촉진대회가 지난 13일 서울 63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27회를 맞는 올해 대회에서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행복누리 이기영 대표이사가 철탑 산업훈장을, 장애인 고용 창출에 노력한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전현숙 씨가 산업포상을 각각 받는 등 28명에게 정보포상이 주어졌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실천한 기업에 주는 트루컴퍼니상은 S1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죠.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아하게 이 철학적인 단어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히든잡은 메멘토 모리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설희 아나운서는 이 말 들어보셨나요? 네, 글쎄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정확하게 아시네요. 이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인데요.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보통 줄여서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누군가 떠난 뒤 남겨진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장례 절차를 책임지는 장례 지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전에는 장의사라고 했죠. 사실 남겨진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서 장례 절차를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장의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할 텐데요. 네, 맞습니다. 이 장례 의식, 즉 장의는 죽은 자를 보다 아름답고 편안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의식으로 이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을 장례 지도사라고 합니다. 장례 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에 따른 과정 이수형 국가 자격증으로
위생적 관리와 이 장사 업무에 관한 전문 지식과 또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증이었군요. 그런데 과정 이수형 자격증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자격증이랑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시험을 보지 않고 지정된 과정을 이수해서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시도지사가 지정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되는데요. 교육 이수 시간은 300시간으로 이론과 실습, 현장 실습 과정이 포함됩니다. 교육 비용은 내일 배움 카드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치르잖아요. 그 3일 동안 유족들이 할 일이 참 많은데요. 요즘에는 상조회사에서 이 일들을 많이 도와주죠. 네, 그렇습니다.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상조회사나 병원 장례식장에 취업을 하게 되는데요. 장례지도사는 시신을 관리하는 일부터 장례식의 전 과정, 또 장례 경비를 처리하는 격리 업무, 또 연구차 운전, 심지어는 부검일까지 돕는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보건직 공무원, 또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시신위생처리사,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장례 지도사의 업무가 상당히 다양하네요. 기본적으로 상당한 전문 지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 지도사를 국가 자격증으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장례 절차와 관계가 깊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식은 전통적인 의식과 또 현대적인 의식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요. 게다가 지역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 서로 다른 절차를 따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예식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또 그래서 자격증뿐만이 아니고 장례 지도를 전문적으로 배우는 학과도 개설돼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례지도학과에서는 장례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과 과정을 보면 생사학과 종교의례학, 또 전통 및 현대의 상장의례학, 제의례학 등을 통해 의례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전통 의식을 기초로 하는 장례부터 종교별 장례 의례까지 다양한 장례 의식을 배우는 겁니다. 네, 또 예식 자체뿐만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부분도 많잖아요.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례지도학과에서는 장례 절차의 안전하고 깨끗한 처리를 위해서 공중보건 및 위생, 시신 위생 처리, 또 분장학 및 회복 기술학 등도 배운다고 합니다. 또한 예상하지 못한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들이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부분은 물론 장례 및 장묘시설에 대한 종합 관리 및 행정 서비스, 또 전문 경영 지식도 함께 배운다고 합니다.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이 장례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 장례 지도사라는 직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웰다잉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삶을 어떻게 정리하고 마감하느냐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최근에 장례 문화는 절차는 간소해졌지만 고인의 삶을 정리하고 또 남은 이들의 슬픔을 위로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례 지도사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죠. 시민들이 원하는 깨끗하고 경건한 장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례 지도사. 여러분도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히든잡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